일주일 내내 고민을 합니다. 사람을 만나든지 그래서 어떤 강의를 할 것인가,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사로잡힌 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어쩌면 지난 100일 동안의 강의를 하지 않아서 느끼는 그런 나의 절망감은 상당히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런 생각들이 나의 순정함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설 관촌수필 누가 썼는지 기억하십니까? 이문구 선생님 이 책이죠. 1977년도에 나왔던 책인데 이 책 후기에 그렇게 나옵니다. 금년 77년 연초 공산 토월에 명희 엄마를 찾아갔다가 문명희 씨 계시죠 여기. 명희 엄마를 찾아갔다가 그녀 대신 중학생이 된 유범률을 보고 울었다라고 적어 있습니다. 내가 좋아했던 사람을 찾아갔는데 명희 엄마를 찾아갔다가 그녀 대신 중학생이 된 유범률을 보고 울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1998년도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93년도부터 직장생활을 했는데 5년쯤 지나서 우연찮게 이제 대학교 후배들이 불러서 되게 이제 문학 행사를 갔었는데 되게 이제 문학 행사가 그렇듯이 시시껄렁한 일정이 끝나고 서울 한 그 대학 후문 소주방에서 저는 이문구 선생님을 처음으로 그때 배웠었습니다. 그때는 그분도 좀 늙어서 이미 훨씬 나이 들고 지쳐 보이더라고 삶이. 그렇긴 하지만 놀라웠던 것은 그의 어눌한 말투와 충청도 분이고 농민 소설 많이 쓰셨던 분이잖아요. 특유한 어눌한 말투와 특유의 표정에서 여전히 그 글을 쓰던 때의 이미지와 이런 책을 쓸 때 이미지와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 믿음은 그의 소설에 어떤 것이든지 현실에 투영된 것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진정성 있고 열심히 썼고 현실을 잘, 시골스러움을 잘, 농민 옷가지인 걸 잘 투영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늙었지만 눈동자는 살아있고 눈매는 살아있고 결기는 살아있음을 느꼈을 때 오히려 후배들로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많이 했던 어떤 그런 선생님. 관촌수필도 있지만 우리 동네 김씨, 이씨 이런 책들도 있고 많이 그렇죠. 그리움은 인간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문구 선생님을 최근에 많이 떠올랐습니다. 또한 그와 다른 형태로 그와 동시대의 작가인 예전에 강의를 많이 몇 번 했었던 조세희 선생님은 언제 출간될지도 모르는 한 소설에서 야만의 시대를 향해 가장 강력한 무기인 통곡으로, 슬픔과 통곡으로, 억눌린 자의 통곡으로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그때 마치 어떤 분이 나한테 원고지를 가져와서 교정을 봐달라고 했었지만 정독을 했지만 솔직히 나는 어떤 그런 심란함을 달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이었을까? 그것이 어떤 무기가 될 수 있을지 난감하게 하는 서사의 한 국면은 끝을 헤아리기 어려운 울음 때문에 더욱 장엄하고 서늘한 여운을 남기게 됐습니다. 그 기억이 강렬하게 어떤 이미지로 맺혔었을 터일 것입니다. 동시대의 문학적 현실을 야만으로 규정하고 그리하여 야만의 시대를 야만의 오늘을 사는 모습을 반추하면서 문득 남루한 기억, 현기에 대해서 시대의 삶에 패배한 자의 퇴행적으로 치부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시인했을 때야 더욱 환히 다가온 동시대의 삶의 폭력적 야만성을 어쩌면 조세희 선생님이 그렇게 찾던 또 통곡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100일 동안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곤혹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솔직한 표현을 빌린다면 그것 때문에 봉두난마를 한 낭인처럼 내 마음속은 오랫동안 어지러웠습니다. 그렇다고 발딛고 설 수 없는 현실을 개탄하는 것으로 이 시대를 사는 시대인의 일부이기 때문에 위안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속절없이 저의 문학의 30대, 40대는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마음은 더 황량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시대의 기능이 되었어야 했죠. 30대, 40대에는. 나는 침묵했으며 대부분의 무엇으로 도망쳤던 것 같습니다. 마침내 이 시대의 문학을 기능의 문학이라고 이름 붙인다면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 될 터이지만 얼핏 보기에 가벼운 유의와 조야한 말의 수사가 난무하는 이 시대의 문학의 기능을 그것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은 유혹을 나는 떨치기 어려웠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내 합리성일 수도 있었습니다. 혐의는 나를 사로잡았고 그것으로 하여금 성실감은 더욱 컸습니다.
모든 망각은 인간에 대한 망각이라고 합니다. 아니 말의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을 위한 인간에 대한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꾸 우리는 잊어버린다고 아까도 그 얘기를 했죠. 그 기억의 왜곡이 인간의 삶을 보수하고 유지하고 새롭게 하게 하는 것이기도 될 테지만 동시대를 사는 한 실존에게 그 이름으로 지탱되는 가증스러운 역사의 흔적들은 그 노여움을 여하히 이기기 힘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령 그동안 노암 촘스키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정말로 유명한 미국의 언어학자이자 제가 많이 인상고만 그려왔는데 희망을 묻다 전망을 답하다 노암 촘스키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어쩌면 노암 촘스키가 보여준 미국과 패권적 제국에 대한 정열적인 비판과 양심의 행동은 흡사 한때의 샤르트를 연상시킬 만큼 의미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외정책은 물론 국내의 양심적 지식에조차도 어떤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두 명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의 외로운 투쟁은 그것이 더욱 강한 메시지로 세계를 향해 메아리치고자 할수록 우리 사회가 점진적으로 폭력적이고 야만적으로 변해간다는 것을 그리고 만연되고 있음을 정확히 각인시켜줄 뿐이라는 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만의 현실은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문학적 삶을 지치고 미기해하는 듯 하기도 합니다. 잘 알려있듯이 그는 특별히 인간은 누구나 언어 수행 능력을 쥐고 태어난다라는 유명한 말과 함께 변형생성 문법론자라는 칭을 얻게 됐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자신의 열정적인 학문의 연구에 할애할 마땅한 뛰어난 언어학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계기를 통해 그 기기에 갇히지 않고 흔히 정치색으로 더 나아가고 사회를 비판하고 자기의 어떤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의 경우 그것을 정치적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의 그것은 오히려 사회적 진리 전체에 관한 것이어서 나아가 한 실존의 고매한 진실에 더 닿을 수 있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미국 사회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수혜자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회가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전파한 폭력적 패권주의, 나아가 선택과 차별에 의한 어떤 섹트주의의 이방인으로서 많이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의 이방인성은 그의 전 존재를 대한 실존적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게 했으며 그 자문을 통해서 미국이 계속 일으키는 전쟁, 패권주의, 그래서 권력 담당층의 하여금 놀라운 야망성을 비판하게 하였고 좀 합리적으로 승인된 어떤 미국만의 가면의 폭력을 그들이 행사하는 방식이나 결과 또한 교모하게 친밀해서 특징이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그것을 회피하거나 감추지 않고 노암 촘스키는 계속 폭력을 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변형생성 문법으로서 언어학자로서 말입니다. 그의 평론 한편으로는 감동적이며 지식인의 감동을 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쩌면 문학적 감동이 버금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니 우리 비근한 예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돌려볼 때 이런 폭력적과 야만적 폭력이 만연히 우리 문학적인 인문학적인 방법을 비켜나갈 수는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하자면 제가 이제 고창군에 와서 자꾸 이제 그 현 군수님께서 인문학 얘기 많이 하시죠. 인문학적인 걸 하는데 굉장히 많은 이 인문학 도시가 어쩌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년 정도 지나니까. 굉장히 농민이라든가 상업하시는 분들하고 충돌을 하는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는 저도 지켜볼 것이고 저도 이제 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걸 추구하는 모든 것이 인문학적인 사고와 농사, 인문학적인 사고의 상업, 인문학적인 사고의 그 가치가 두는 것인데 또 불구하고 곡해하고 정치적으로 왜곡되는 현실을 저도 많이 봐왔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 듣는 얘기가 너는 인문학자여서 좋겠다. 너는 참 복 많은 인간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는 아직도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슬픈 안타까움이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얘기해서 저는 제 가기는 소수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그냥 이 시간에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그걸 통해서 깨어지지 않는 것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런 폭력적과 이 말 한마디 던지는 그런 야만적 폭력은 어쩌면 우리가 비켜갈 수 없습니다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문학이라는, 인문학이라는 행위 자체가 안고 있는 어떤 숙명성과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비단 고창 문제가 아니고 모든 지역에서 똑같이, 아니 세계가 모두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노력을 하고 농업에 또 과일에 과수에 인문학적인 가치를 계속 심으려고 노력한다는 건 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가 중요하다고 말을 하지 않으면 이건 폭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언어로서 내면화시켜서 언어로서 설득을 시켜서 어떤 그런 문제적 개인을 통해 세계를 보려고 그 안에 있는 인문학적인 내포와 본질을 설명하기에는 버겁습니다. 참 그렇다면 그런 점에서 좀 우리 인문학과 문학은 고도의 내면적 사유의 행위이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외화의 형식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저는 말을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문학이라는 형식으로 행해진 시대와 그 시대를 향한 성찰적 기록들을 여러 형태로 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과연 먹고 사는 게 인문학이 왜 필요한지, 먹고 사는데 왜 그게 더 중요한지는 답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속으로는 알죠. 하지만 그런 모순에 가까운 악순환의 대표에 대한 회의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 만연한 유무형의 폭력은 그것을 성찰하는 자나 조장하는 모두에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의 일부일 것처럼 받아들이게 하는 면이 있죠. 현 단계 우리 사회의 여러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 정점적 문제들은 그래서 그 자체로 우리 사회의 폭력과 야만의 실체를 고스란히 드러낸 것 이상이 아닌가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더 놀라운 것은 문학과 인문학, 그것들을 둘러싼 형태에서 이런 폭력의 문화에 대한 메커니즘으로 답습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문학과 인문학이 속물적 이념의 도구가 되며 저흑한 상업문화의 자본을 기꺼이 공무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현상을 승인해버리고 마치는데 문학할 때와 그 문학을 느낄 때 또 문학을 가지고 생활을 할 때 당연한 결과처럼 여겨서 문학을 하나의 역이 정도로 취미 정도로 생활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문학, 인문학을 좋아하는 사람 문제가 아니고 곳곳에 발견한 문학인들이 오히려 더 그렇습니다. 상업적으로 치부되고 야만성과 위장은 그야말로 아까 미국의 패권주의가 추구하는 것처럼 정말로 저희의 그런 어떤 이 인식과 형태는 우리 사회의 깊숙이 뿌리 깊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래저래 시대와 불화가 극히 다르 있습니다. 언젠가 15년 전인가 지금은 이상해진 이문열이 쓴 시대와 불화의 소설이 산문이 최고의 히트를 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요런 류의 얘기를 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그랬던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아무튼 20대, 30대, 40대에서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 어떤 문학의 장으로서 문학인으로서 스스로 멀어져 갔던 것 같습니다. 그 기억들은 형언할 수 없는 시간의 화인처럼 무엇보다 촉촉하고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쩌면 나는 다시 이런 미련을 느끼기 시작한 것처럼 모릅니다. 변명으로서 인간은 근원적 정서의 향수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 삶에 그리움이 어디에 있는가를 대한 고민으로 다가왔고 그러자 1970년대나 80년대 절실함으로 간직했던 문고본을 저는 여기 와서 8년 전부터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혹은 빛바른 형태로 잠자고 있던 옛 책을 다시 불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책장 사이에 박힌 그때의 낙서 흔적들을 둘러보면서 나는 그것이 어떤 문학의 활자 행위와 비견될 만큼 긴박했고 또 절실했던 기억인지를 되살려보고 한간을 썼던 것 같습니다. 문학이라는 것의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그렇게 많은 시간을 흘려보냈던 그 젊은 시절에 설명할 수 없는 미련의 감정과 그 덩어리들이 한 문고집 시집을 보는 순간 이상한 환각에 빠지는 듯했습니다. 딱히 어떤 감정이라 말하기 어려운 그 마음은 내가 찾아야 할 곳, 그러나 아직도 저 깊은 미궁의 동굴 속에 헤매는 인간과 문학을 향한 그리움일 것 같은 것이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증언하여 문학의 그리움이 현실의 답답함을 조금 달래주었다고 해야 옳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듭되는 이 현실의 것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글들의 행간 깊숙이에서 아직도 안정된 시선을 지내지 못한 내 삶이 이토록 불안하며 갈등하는 그 감정의 회한들이 넘쳐나고 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1980년대, 90년대 그리고 열정적으로 읽고 해석했던 마침내 비평적 행위들에 대한 성찰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8, 90년대를 2000년을 관통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책을 읽어야겠다 싶어서 60년대, 70년대를 이곳을 차려놓고 많이 부단히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광수를 읽었을 때 느꼈던 회화는 형용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것은 내면 깊숙이에서 문학가고 종원 같은 폭력적 문과와 상관없이 나의 문학적 제일내, 이 말은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문학적 영혼이 나를 불러내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 글은 여러분한테 강한 이런 독서 엑세이는 문학적 어떤 고백은 어쩌면 내가 기억해야 할 만한 시기에 대한 성찰적과 어떤 독서 과정이 부끄러운 파편들일 수 있습니다. 문학을 공부했음에도 외고와 격기를 많이 돌아서 좀 더 일찍 이 책풍을 시작하였으면 내 삶은 어떻게 전개됐었는지, 아니 지난 코로나 100일이 없었으면 쉼없이 달려왔던 나에게 어떤 반성의 시간을 가졌는지, 하지만 그 미명의 기억 속에서 더디게 기운 조각꽃처럼 쓴 글들을 왜 다시 모으고 전시하려는 미래를 갖게 됐는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20대 때에 겪었던 뇌출혈, 30대 때의 열정이 그 모순의 시대를 어떻게 통과했는지 회고하면 아찔한 어떤 변화의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끝나지 않는 미혹, 불안한 실종의 편력을, 아니 인문학이 왜 필요한지를 정확히 답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어떤 문학의 그리움의 이름으로 깨어나줄 것인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늘 부끄럽고 어리석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편린을 향한 문학적인 행위를 계속 하고자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좋은 말보다는 좀 질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더 나은 삶과 문학에 대한 어떤 에세이를 잠깐 여러분한테 소소하게 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이제 내 문학적 고백인데,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죠. 코로나가 이렇게 많은 삶이 변화시키고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저는 내 삶의 문학에 대해서 다시 돌아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좀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잃은 것이 있으면 얻은 것이 있다는 명언을 기부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계속 아무튼 사멘션 조남주에 대해서 우리 손택수 씨에 대해서 4권을 해야 되는데 2권에 거의 2시간까지 해버렸죠. 그런 것 같아요. 강의를 할 때 보면 소설은 역시 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약간 산만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시는 참 또렷또렷 그 어떤 갈림길에서 우리를 좀 햇빛처럼 비춰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손택수 얘기를 본의 아니게 길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몬과 탬버린을 보겠습니다. 오늘도 아마 저에게 탬버린을 지난주 말했듯이 24시간 동안 2권, 3권, 4권을 읽어서 정리해서 왔다고, 일주일 동안 정리하다가 24시간 동안 읽어서 왔다고 했는데, 일주일 내 이상할 만큼 이 탬버린이 저한테 마음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썼던 평론, 여러 강의한 내용을 봤는데, 다시 제가 어제 다시 읽었는데, 마치 이제 제가 이제 2000년에 최고에 읽었던 지금 성석재 황망은 이렇게 말했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쩌면 현재 요 2020년을 시작한 즈음에 김유담의 이 탬버린은 아마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고, 여러 번 앞으로도 많은 데서 강의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대를 관통하는 책들이 있는데 군더더기가 없고 깔끔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A4용지 8장을 준비했는데 다시 똑같은 책을 읽고 똑같은 내용, 다른 내용으로 우연찮게 날아가 버려서 썼던 건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와닿았습니다. 38 정도 먹었고 부산에서 태어나서 밀양에서 계속 자랐는데 경상도 얘기, 밀양 얘기가 많이 곳곳에 비어있고 그렇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조금 와닿아서 앞으로 김유담이 첫 번째 소설이 일할지인데 앞으로 소설은 어떻게 될지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전에 코로나 돌봄 케어, 걱정 케어, 조심 케어 이런 이야기 여기에 좀 많이 좀 미리 예견했는지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얘기를 했던 적이 아픔이 길이 되려면 3년 전에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아주 베스트셀러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정의로운 건강을 찾아 질병의 사회학에 책임을 묻다라는 책을 이미 3년 전에 냈는데, 의대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보건대학에서 보건학을 전공했죠. 하버드대 보건학 박사 일종으로 보건학. 과연 뭐 이런 책들이 그때는 사실 읽었을 때 그럴 수 있겠다 뭐 생각, 이걸 이렇게 해서 그랬네라는 생각, 같은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책이 떠올라서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읽었는데 지금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이건 코로나에 대한 실제적인 것들을 들어봤습니다. 아픔이 길이 되려면 이쪽을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읽는 이 책이 우리 머리를 이게 카프카의 변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는 이 책이 우리 머리를 주먹으로 한 대 쳐서 우리를 잠에서 깨우지 않는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책을 읽는 거지? 책이란 무릇 우리 안에 있는 꽁꽁 얼어버린 바다를 깨트려버리는 도끼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 카프카의 말을 접했을 때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 말이 와닿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로 유명한 작가가 한 말이니까 하나 이런 지식이구나, 기억에서 멋지게 나중에 써먹어야 되겠지라는 인용구였음에도 인용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픔의 길이 대대면을 통해서 카프카의 비유가 이런 느낌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권의 책으로 더군다나 그렇게 많지 않는 340페이지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한 주제마다 생각을 몇 분씩 하게 된 것이 이 책이 전 처음이었습니다.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라 주제에 대해서 내 자신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이 전혀 잘못됐었구나, 아니 또 다른 것이 있었구나, 반성과 지금까지 사회적 이슈들을 내가 너무 고정된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갈렸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고집불통은 대책이 없을 정도로 깊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책이 과연 질병에 대해서, 질병의 사회 같은 것을 돌아보게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하였던 사회적 사건들의 당사자들이 당하였을 고통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것 같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지식을 받아들이는데 내 철학이, 내 지식의 성격이 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굉장히 저는 많이 받아서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이 나를 성장시키는 고통이기에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 잘못 생각하였고 어떤 생각을 새로 하게 됐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사회적 폭력으로 인한 상처받은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경험을 말하지 못합니다. 이 책은 사회역학, 즉 질병의 원인을 사회적 원인에서 찾고 부조리한 사회 구조를 바로 바꿔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학문을 대해서 코로나19 이후에 이런 발생되는 세상이기에 이 책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이 책은 크게 4장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사회로부터 받은 상처가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일터가 어떻게 개인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지, 사회적 문제와 제도가 어떻게 개인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자가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이 부제는 정의로운 건강을 찾아 질병의 사회적 책임을 묻다라는 문장의 책의 표지에 적혀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아프고 질병은 우리의 탓과 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걱정, 내 입에서 나오는 이런 비말이 상대방을 해치지 않는 걱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상대방을 향해 조심, 케어할 수 있도록 하자. 어쩌면 그것을 통해서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돌보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쩌면 이 책에서 전체적인 말하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이건 사회적인 책입니다. 사회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어떤 변화를 줘야 된다는 게 어쩌면 사회역학적인 책일 수도 있습니다. 막연하게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나 보다 생각했는데 진지하게 한 문장 한 문장 읽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치유하는 사람이라는 선입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 중 하나였던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다양한 역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추운가요? 추운가요? 괜찮아요? 이제 저기 제습으로 해놓긴. 환자를 치료한 것만큼이나 아프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이 자기 삶에 긍지를 갖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역학이라는 학문이 존재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사회역학은
질병의 사회적 원인을 찾고 부조리한 사회 구조를 바꿔 사람들이 더욱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길을 찾는 학문입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면 아까 말했던 나의 부주의한 결과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바라보게 된 사회적 이슈들이 보통 사람으로서만 책임으로서 발생하거나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회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나와 직접 연관이 없다면 회피하거나 무관심하게 바라보면서 생활을 했죠. 사실 우리 코로나19 이전에는 사실 이랬습니다. 아니, 지금도 이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해도 능동적이거나 적극적인 행동보다는 상황의 순리에 편향되거나 내가 이런다고 바뀔까 하는 생각을 포기한 적이 더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22페이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상처를 이해하는 일은 아프면서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스스로 말하지 못하는 때로는 인지하지 못하는 그 상처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물고기 비늘에 바다가 스미는 것처럼 인간의 몸에는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의 시간이 새겨진다고 말합니다. 또한 37페이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 정부는 낙태를 음성적으로 권장하는 시기에도, 낙태 금지를 실질적으로 고려하는 시기에도 계속해서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관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사자인 여성은 항상 배제되었습니다. 진정으로 해결하고 싶다면 여성이 왜 낙태를 선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고통스러운 당사자의 목소리에 차분히 귀를 기는 것이 시작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57페이지에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의 사회적 환경은 주어진 고정물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초대 위에서 형성된 것인데 왜 질병의 원인을 항상 개인의 차원의 고정된 요소로만 가정하는지 질문합니다. 질병의 원인을 개별적으로 개인 차원에서만 고려할 때 우리가 놓치는 점이 무엇일까요? 그물망처럼 얽힌 여러 원인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아프면 그 그물망을 만든 거미는 무엇이고 누구일까요? 우리는 그 그물망을 엮는 역사와 권력과 정치에 대해서 고려하고 좀 더 간결하게 말하자면 질병의 사회적, 정치적 원인을 탐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166쪽에는 기록되지 않는 역사는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억되지 않는 참사는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세월호 참사까지 기록 없이 이렇게 재량한 사건으로 남겨둘 수는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이 참사의 연쇄고리를 끊었던 사건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김승석 의사, 지금은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여기에 나오는 전략형질 가설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생후의 사회적 경험으로 확장하여 인간이 겪은 경험들이 결국 내 몸속에 남게 됨을 얘기합니다. 최근 데미안의 소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 속에서 그 문장을 어쩌면 이런 내용이 에세가 데미안과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책이 있죠. 여기서 비슷한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데미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유년 생활을 떠받치고 있는, 그리고 누구든 자신이 되기 전에 깨트려야 하는 큰 기둥에 그어진 첫 칼자국이었다. 우리들 운명의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선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이런 체험들로 이루어진다. 그런 칼자국과 균열은 다시 늘어난다. 그것들은 치료되고 잊혀지지만 가장 비밀스러운 방 안에서 살아있으며 계속 피어올린다. 또 수레바퀴 안에서 이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줄기가 잘린 나무는 뿌리 가까이에서 새순이 싹습니다. 상처 입은 영혼은 이와 같이 봄 같은 그 실로 되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새순이 상처를 치유하는 새 희망처럼 자란다고 해서 다시 제대로 된 나무는 되지 못한다. 어쩌면 이런 유수한 책에서 우리가 질병과 사회적인 책임, 사회역학적인 얘기들을 소소히 얘기하고 있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사회적 경험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이 사회역학이라면 예방뿐만 아니라 이미 내 몸에 내재한 영향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좀 활발히 해야 되겠습니다. 좀 줄여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189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의 얘기로 나옵니다. 사실 트랜스젠더의 전문가, 동성애 거의 전문가시피 했는데 김승석 교수님이 공적 영역에서 동성애는 더 이상 질병이 아니고 트랜스젠더에 대한 어떤 명명도 장애에서 위화감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적인 시선을 짚어내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보일 위험을 감수한다면 저는 LGBT의 장애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표현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는 질병이 아니라 원하지 않게 다양한 불평을 겪는 상태일 텐데 암수가 있는 생명에게 생득적으로 기대되는 본성과 개인의 본성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사회적 시선을 차치하고도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김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장애는 오히려 더 배려받아야 할 부분이지 배척돼야 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무생각자가 아닌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존 롤스의 정의론에서는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는 사회의 약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정의롭다고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초중등학교 성소수자 학생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탈의실을 따로 마련돼야겠죠. 하지만 그들이 탈의실을 따로 쓰는 데에 대한 혐오와 비난은 일체 없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아니고 당신이 편협된 시선을 가진 작자가 틀림없다면 그들 역시 장애에 대한 표현을 혐오감을 갖는 다른 장애인들과 건강한 삶을 구별짓기도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김승석 교수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책의 그런 말미에 보면 생명부지의 타인의 아픔도 예민하게 다가오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고 싶다는 작가의 바람이 적혀 있더라고요. 저도 사회의 이런 방향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자는 자꾸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관점의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개개인의 삶에 대한 공동체 책임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는지 고민. 더 약한 사람들이 더 위험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더 자주 아프다. 위험한 환경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더 아프다. 그래서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자, 또 노동자, 소득이 없는 노인, 차별된 노출된 결혼 이주 여성과 성소수자가 훨씬 더 일찍 죽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사회적인 책임이 한쪽에만 있는 것, 약한 사람, 위험한 환경에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더 없지 않는지 생각을 많이 정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 모든 문장들이 사실 맞는 말입니다. 일단 내 생각에도 또다시 어떻게 보면 내 생각에 이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 책을 그때 읽다 보니까 내 생각에 과부하가 걸린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저도 이제 어느덧 중년층이 되어버렸는데 중년층 세대에 속했는데 과연 무엇을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해서 하나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나도 피해자라는 인식과 내 아픔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그를 공유하지 않고 질병의 사역에 대해서 막연히 남을 탓을 하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또 이 책에 소방공무원, 방호공, 세월호 아기들, 성소수자,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사회적 이슈 이런 것들을 계속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저 신문을 바라보거나 뉴스를 들으면 아 저렇지, 그랬지, 안타깝다, 때로는 제발 좀 그만 좀 이제 나오지라고 말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무수히 했던 말들을, 무수히 내뱉던 말들을 기억을 우리는 합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라고 이런 생각합니다. 아,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인데 왜 나는 그 사람들을 외면했는지 참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회 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굉장히 좀 창피했던 것 같습니다. 투표권 하나에도 누군가 요청하는 설문조사 하나에도 최소한 그 상황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게 했다 생각을 저는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이슈나 방향에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겠다. 그냥 넘기는 신문 사설의 오피니언을 하루 하나씩 보는 것은 그 깨달음의 첫 번째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이런 사회의 어떤 관심을 가진 출발점에서 처음 좀 내딛었으면 합니다. 몸은 정직하다. 어디가 아프다면 그 아픔의 원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굴종의 길들에 있어서 사회적인 폭력, 위력에 의한 폭력에 입을 열지 못합니다. 괜히 입을 열어봤자 나만 힘들어질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꾹 참고 일을 합니다. 하지만 몸은 말합니다. 아프다고 말합니다. 몸이 말을 할 때 무시하지 말자. 내 몸이지만 내 하나의 몸이 모여서 우리가 되기 때문이라고 김승석 교수님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함께 가는 건데 내 몸이지만 내가 모여서 우리 사회가 운영이 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186쪽 아까 세월호 사고 생존자 치유 활동 중에 작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상처인지 입 밖으로 말해야 트라우마 극복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언제나 곁에 해주겠다. 이게 세월호 참사건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한테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내가 필요할 때 언제나 내 곁에 있겠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역학은 사람들의 병이 개인의 책임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 속해 있는 공동체, 사회의 환경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 사회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회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책은 많은 예시를 통해 사회역학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는 저는 굉장히 이 내용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어쩌면 사례는 동양레이온이라는 회사의 이야기가 이 책에 나옵니다. 우리가 일본과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하면서 돈과 함께 들어온 것이 일본의 레이온 기계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일본은 이미 레이온 기계에 화학 물품이 사람들의 몸에 암을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공장을 철거하거나 외국으로 지사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몰랐습니다. 우리나라로 온 기계는 동양레이온이라는 회사 이름을 달고 많은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른 듯 노동자들이 갑작스럽게 백혈병이나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알려졌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지만 화학품에 영향이 있었음을 밝히고 산재 처리 받는데 13년의 시간이 필요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더 충격을 받은 것은 다음 대목을 읽으면서 그랬습니다. 그 뒤에 우리나라는 그 기계를 중국에 팔아넘겼습니다. 중국도 몰랐겠죠. 그리고 암 발생이 일어나고 지금 그 기계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더 충격이었습니다. 북한에 있습니다. 이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의 무지함이 힘없는 노동자를 병들게 한다는 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업들이 위험한 화학 공정들을 해야 하는 공장을 우리는 이미 동남아에 옮기고 있잖아요. 옮기고 있는 사실이 참 너무 씁쓸했습니다. 책을 읽어가면서 저는 이 책을 쓴 저자가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2017년도에 읽었을 때도 그랬는데 코로나19 이 강의를 주며 다시 한번 읽었을 때 전혀 또 다른 어떤 참 존경스러움이 왔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의대를 나와서 의사로서 모든 일 불허할 길을 걸을 수 있었지만 정말 생소한 분야, 의사를 때려치고 또 그 연구 분야를 위해서 사회에 환원을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학자로서 권력에 타협하지 않고 양심에서 있으라고 애쓰는 모습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아까 쌍용해보자, 강정마을, 아까 세보로 이런 사람들이 치유하는 프로그램 이런 모습이 너무나 애썼습니다. 정말 내 아는 사람이 내 자녀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멋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내 자녀, 내 주위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싶은 생각을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 자리에서 정말 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많은 책을 얘기하면서 꼭 기억하라는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이 김승석 교수의 책은 꼭 여러분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저는 읽고 있었는데 작년에 세종문화도서에서 우리의 몸이 세계라며 분투하고 병합과 전복된 우리 몸을 둘러싼 지식의 사회이야기라는 책에 대해서 여기는 우리 몸에, 내 몸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이 우리들에게 또 새로운 인문학 분야를 좀 개척을 하죠. 김승석 책이 나오면 어쩌면 이 사람 아까 말했다시피 하버드대에서 고고나 박사를 받은 유명한 석학이지만 아픔을 함께 나누는, 그래서 그리 따뜻하고 위로를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아픈 게 아니고 그냥 사회적인 책임입니다. 그래서 위로를 하면서 어떤 사회가 묻는 그런 책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탬버린 레몬은 오늘 못 할 것 같습니다. 권여선 괜찮습니다. 나이도 같고 적당히 알고 지내고 해서 삐치지 않을 거예요. 언제 한번 불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강의 끝나면 꼭 남은 사람은 꼭 같이 술을 먹으셔야 됩니다. 권여선 과장님 좋으십니다. 말했죠? 여자 최고의 주당이라고. 궁금해지니까 접고 탬버린 2016년도에 서울신문 신춘문예로 작품 활동을 시작한 김유란의 첫 번째 소설 탬버린
출간됐어요. 얼마 안 돼서 며칠 되지 않았는데 등단 이후 6개월에 한 번씩 차곡차곡 2016년부터 착실하게 발표해온 단편 8집이 이 소설은 신예 소설가 김유다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탄탄한 서사와 생동감 넘치는 인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개 여러분들 책을 읽으면 유명 작가들은 서사가 깁니다. 배경을 얘기하고 자연을 얘기하고 그 사람 삶에 대해서 지문이 없이 꾸준히 한 5페이지, 10페이지 그것을 우리는 예전에 수십 페이지 길면 길수록 문학적인 가치가 있다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시대는 이제 그야말로 아까 말한 대로 문고파처럼 이제 제가 이제 강의할 때나 필요한 책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은 아까 말한 탄탄한 서사, 그냥 처음부터 거침이 없습니다. 그것은 거칠다는 게 아니고 내용이 그렇습니다. 책 내용이 그렇고 또 어떤 생동감 넘치는 인물로 가득 차 있다고 했는데요. 태어나면서 불평등하게 주어진 삶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아둥바둥 살아가지만 아무리 늙어도 100점을 받기 어렵다라는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먼저 이게 100점을 얘기하는데 이 탬버린에 나오는 내용인데 촌년이 서울로 직장을 갔어요. 디자인 사무실 들어갔는데 회식을 하면 30명의 직원이 회식을 하면 팀을 나눠서 회식을 하는데 대표가 100점 맞으면 5만 원을 주는 묘한 상사입니다. 아까 그래서 내 얘기하는 아무리 들으 100점을 받기 어렵다. 근데 이 탬버린 때문에 이제 친구 따라서 고등학교 때 땡땡이 치면서 이렇게 노래를 했는데 95점, 97 탬버린으로 환상적으로 이제 분위기를 띄우니까 계속 하게 됩니다. 나중에 9곡을 하니까 99점, 98점에다 나중에 100점 맞으니까 5만 원 주면서 끝났는데 100점 맞을 때까지 계속 하라고 합니다. 7080 음악을 할 테니 얼마나 기존에 나이 든 사람들의 대표는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나마 탬버린 가지고 흔들어 댔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100점을 받기 어렵다. 앉으십시오. 첫 번째 강의 들고 오셨군요. 예전에 우연치 않게 우리 책품에 오셨다가 진정현, 전정현, 진정현 여자 이름 외우지 말라는 분이 갑시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탬버린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삶은 그냥 무용하다는 어쩔 수 체득해버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씁쓸한 속마음을 김유담은 솜씨있게 포착합니다. 자신의 욕망하고 솔직하고 자신의 선택을 책임지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와 너무나 닮은 그리고 익숙한 부끄러워해서 숨기지 않고 노력해온 표정들을 발견합니다. 김유담 미두사라는 전기화가 그래서 평론가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는 열등감과 비밀스러운 절박감이 각별하게 다가오는 것은 그 자체가 어쩌면 이 편 저 편 다 떠나서 그냥 내 편처럼 이 책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여성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일단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책은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꼭 읽어보라는 책은 별로 없는데 읽으시면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김유담의 또 책이 다음에 나오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2016년 서울신문의 이 책의 안에 있는 책 중에 핀켈이라는 그 단편이 여기 다 짧은 50페이지 내외에 일어나서 아침에 뉴스 잠깐 보고 순수 한 하루에 한 편씩만 읽어도 즐거울 정도로 그런데 이 핀켈이가 그 신인 작가상을 받으면서 등단을 했는데 유난히 강렬한 페이소스를 지니고 있고 심사위원들 말입니다. 구성이 탄탄하고 초점이 불명하며 인물이 살아있다. 이런 평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핀켈이는 평범한 한 남자의 어두운 정열과 일부러 져서 이기는 게임이라는 새로운 이야기 방식을 선보인 작품이다라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여기 보면 늘 경쟁에서 이겨야 살아남는 우리 사회를 비꼬는 듯한 이 게임은 소설집 전반에 걸쳐 주인공들의 고통하는 인생의 국면들을 역설적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게임을 하는 오빠가 나중에 얘기합니다. 바카스의 인생에서 의지해서 사는데 게임을 하는데 너무 잘 치니까 이 오빠가 나중에 죽어요. 6억을 남겨놓고 보험금을 받게 됐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볼링을 쳐서 적게 스릴 트는 게 이기는 게임을 만들어버려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트 되죠, 가트. 어떤 똥통, 왜냐 똥창이라고 하죠. 똥창으로 빠지는데, 뭐 그런 게 좀 나중에 설명을 하겠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치료비를 감당할 돈이 없어서 치통을 삼고 나서 이재경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석사 2학기 마칠 때까지 대체 무엇을 했는지, 인생에 대한 비난 같은 얘기도 나오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그 탬버린이 징글징글하면서 울리는 소리 같아. 나만 징글징글하게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어때? 너도 들리니? 흔들리고 흔들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고등학교 3학년 송이라는 학생이 말하는 게 나옵니다. 표제작인 탬버린은 신입사원 은수가 겪는 사회생활의 고초를 그린 작품입니다. 떨어지는 성적으로 쫓기듯 전학을 간 학교에서 은수의 유일한 친구였던 송은 밤마다 고깃집 불판을 닦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교에 다니면서 탬버린을 흔들며 삶의 무게를 털어내고, 은수는 그 고통이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친구를 위해 열심히 탬버린을 배웁니다. 수년이 지나 노래방에서 100점이 나오면, 아까 말했죠, 대표회의 인정을 받는 회식 자리에서 은수는 그때 배운 탬버린을 흔들면서 동료들로 하여금 열렬한 환호를 받지만 좀처럼 100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과연 은수는 대표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정도로 나옵니다. 굳이 제가 이제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 이거고 어제부터 다시 했던 게 바뀐데, 두 개를 그냥 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유담의 첫 소설집에는 지방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가정 출신의 여성 화자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녀들은 자신이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향하길 열망하며 고향을 떠나갑니다. 이들에게 있어 고향과 가족을 떠나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의 의미를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가 아닌 나 아닐 수 있는 가능성들의 집합소로 스스로 존재를 이전하는 필사적인 행위에 가깝습니다. 숨이 막힐 때 답답한 가족의 곁을 떠나 머나먼 미지의 공간을 향하겠다고 다짐해온 여자들은 대학 입학과 함께 고향을 떠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안간힘을 다해서 때로는 자신의 욕망이 추구하는 일이 누군가의 큰 부담을 지운다는 사실도 애써 모른 채 하며 떠나온 그녀들은 자신의 도달한 것을 그토록 원하던 바대로 새로운 조건 위에 올라설 수 있을까? 출신의 흔적을 지우고 완전히 새로운 나로 태어날 수 있을까? 이 책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탬버린에서 홀로 고향을 떠나온 여성들의 전망은 그리 명랑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녀들은 자신의 끊임없이 끌어다니는 고향, 여기서는 작가가 말하는 고향은 밀양, 경상도의 고향인데, 보다 정확하게는 가족의 부심령으로부터 충분히 달아나지 못하고 타지의 살이에 재발에 지쳐 귀향하기도 하며 서울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더 머나오는 유교의 땅을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떠나왔음에도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신의 출신을 원망할 때마다 부모로부터 지도가게 나쁜 것만 물려받았다는 자의식에 오히려 강화되는 느낌이 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녀들이 짓는 표정은 우리들이 너무나 익숙했죠. 그리고 부끄러워해서 숨기려고 하는 노력을 닮았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도 않는 열등감, 비밀스러운 절망감을 두설하고 쿨하고 담백한 것을과는 가장 거리가 먼 표정들이 이 책에서 곳곳에 나옵니다. 자신의 존재를 가능하게는 동시에 고속하는 모든 존재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열망을 들끓는 여자들을 고향을 떠나 청년기를 통과하면서 뜨겁게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김유정의 이 소설을 통해서 스스로 한참이라 앓던 인물들의 마음, 그녀들의 생존기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앓으며 여자아이에서 여성 청년으로 자라나고 또 어른이 되어서 끊임없이 성장통을 그녀들의 이야기가 이 탬버린 속에 어쩌면 잠겨 있습니다. 지난 여름 어떻게 보면 그 1년의 그 조국 사태를 지나보면서 촛불은 특정 대학 소속 청년 주도의 공정에 대한 요구로 묘사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연재기사는 그 후에 여러 곳에서 청년 담론에 내재된 편견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한국의 청년은 인서울 4학년제 대학생을 말한다. 조류는 스카이 대학생이다. 이들이 한 말은 요즘 청년들의 견해가 된다. 한국에서 깎고 다듬어진 청년이라는 상징은 누군가를 과잉대표하거나 과소대표는 낱말일 뿐이다. 어쩌면 이런 맥락에서 이런 글을 보고 저는 지방 청년이라는 정체성에 여성으로서 시각을 겸비한 소설에 각별한 주목과 요청을 어떻게 받은 바 있는데, 최근 출간된 이 책
김유담의 소설집 이 책이 지방 청년 여성이 경험하는 어쩌면 그 실패의 곡절을 섬세하게 풀어졌다는 데에서 어떤 그 반가움은 굉장히 좀 컸습니다. 어쩌면 김유담의 소설에서 지방 청년 여성의 입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뿐더러 다양한 갈등을 만나고 반복적 위기를 겪으며 언제나 실패 직전에 놓입니다. 예컨대 핑케리의 화자 나는 서울의 학교 앞에 모스피를 살면서 이 집에서 행복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말을 굉장히 되뇌이는 인물인데 그녀는 자신의 삶이 오빠의 죽음으로 어떻게 빚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트럭을 운전하다가 졸음사고로 사망한 오빠가 남겨준 보험금 여기서는 6억입니다. 책에서는 거처를 마련했다는 데 기인한 그래서 8평짜리 오피스텔에 어떻게 옥탑방에서 근근히 살았는데 오빠의 어떤 희생으로 오피스텔 8평짜리에서 따뜻한 물과 따뜻한 방에서 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미안한 게 일체적인 이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녀가 장래에 살고자 하는 삶이 오빠가 일찍 포기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설은 그녀가 고향에서 오빠가 가난하게 자라 가난하게 살다가 끝나버린 삶이 복귀하는 과정을 통해서 시도조차 못한 그의 인생을 돌아보고 오빠의 삶을 돌아보고 어쩌면 그 가능성을 끝까지 보이지 못한 오빠의 미련까지 헤아리는 여정을 쫓게 됩니다. 내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아버지가 반듯한 가장이었으면 어땠을까? 엄마가 좀 더 야무지게 우리 남매를 건사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럼 오빠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을지 모른다. 14페이지, 15페이지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데 아무리 최선을 다해 힘껏 불려도 결국 제자를 묻게 돌아올 수밖에 없던 오빠의 삶이 이제야 복잡하게 다가왔다고 마지막에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죽은 오빠에 대한 애도가 진행될수록 부모를 포함한 고향 사람들에게 그녀가 느끼는 울분은 커져만 갑니다. 오빠를 향한 것인 줄 알았던 연민은 그녀 자신을 향하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남매는 하나의 인생이 균형 있게 가져야 할 책임과 소원을 각각 나눠 가진 셈이 되어 있더라고요. 18면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신의 꿈은 나와 엄마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해주는 오빠 덕분에 화자는 가게에 공부나 했고 학교와 뭔 놈이라 없고 돈 걱정 없는 대학을 다니는 소원만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죽고 생전 그가 전담했던 책임까지 짊어지게 될 상황이 맞닥뜨리자 화자는 자기가 다 책임진다고 큰소리쳐는 오빠가 원망스러운 한편 장례를 마치기 전에 부모에 대한 사랑만 남은 내 책임을 강조하는 어떤 동네 사람들의 은근한 압박에 어쩌면 타협의 여지가 없이 소원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자신의 처지를 착잡하게 돌아봅니다. 게다가 오빠가 사라진 자리에는 건강을 잃은 아버지가 돌아와서 계속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실패 나갔는데 돌아와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의 간병할 요구를 계속 하고 있으니 정말 속이 타들어갈 땀이 봅니다. 이 소설의 남매는 과도한 책임을 부여받은 반면 소원은 박탈당한 책임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불규정이 그들을 절망하게 합니다. 소설의 정념이 무엇인지 던지고 부숴버리고 싶다고 하는 쪽으로 수렴해가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삶이 이제는 희망 고문도 아닌 말 그대로 고문처럼 느껴질 때 발생한 리셋의 정념. 김유담의 소설이 배움으로 깔려있는 것은 세계에 대한 증오와 강력한 파괴의 욕망입니다. 물론 그것이 모든 불행의 원흉처럼 여겨진 아버지의 형상, 즉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난폭하고 이기적인 데다가 무능하며 자신의 무능을 외면하는 탓에 더 나쁜 선택을 반복하는 고집불통의 점령군 앞에서 돌출할 뿐 평소에는 잘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핑케디가 유난하는 것은 화자가 오빠 유품인 볼링 일제의 경우에 잘 관리 통제하게 만든 신념의 폐괴, 즉 능력주의의 폐해까지 들추는 집요함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오빠가 그래서 많은 것을 노력합니다. 나쁘끄러울 정도로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그 먹어 살리기 위해서 운전하는데 바카스를 하루에 15병을 마십니다. 그런 오빠가 죽은 시체 곁에 차에서 교통사를 죽었을 때 그 옆에 빈 자양강장제 병들은 무수히 찌르는 극기의 경쟁 동시에 가까스로 막아낸 죽음 앞에 흔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 핑케이의 죽음은 산화라고 부르는데 주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죽음은 세습 사이를 온전시키는 능력주의의 기반을 그 자체가 감고 나온 노력에 투신으로 내포하면서 차별을 긍정하는 기존의 분배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제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책에서는 그 죽음 앞에 구의역 김군
태안 발전 화력선에 김영균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적, 가족적, 교육적 불평등이 서로를 강화하는 세계에서 존재의 가치는 그 자체로 의심에 붙여진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기본소득을 비롯한 새로운 분배 시스템의 원리가 존재 자체의 몫을 명명하는 방식으로 다가오는 것도 그런 여유인 것 같습니다. 도움도 보상도 아닌 분배에 대한 이 존재를 발산하니 정의로서 평등을 앞당기는 단체가 되길 저는 바라기도 합니다. 중간에 볼링핀 이게 1, 2, 3, 4에서 10개가 들어있죠. 그림도 들어가는 형식적으로 참 독특했어요. 어쩌면 이 문창과, 언젠가 한번 제가 당국대학교 문창과 학생들을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신춘문예 수상장에서 흔히 발견된 비슷한 점들이 설명하면서 가족 로맨스라는 게 있어요. 가족 로맨스는 부모, 자식, 형제 간의 관계를 소설적으로 흑화하면서 그 가족 서사 안에서 인물들의 삶, 그리고 사회의 압축적으로 보이는 형식이죠. 모든 소설이 대부분이 사랑과 이 가족적 멜로라고 해도 가운데, 특히 신인 작가 등단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쉽게, 그러면서 그 가족에서 은유적인 삶, 그리고 압축적인 형식을 하는 겁니다. 가족이 그렇게 되는 원인은 바로 축소된 사회잖아요, 가족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굉장히 많이 기인되게 하고 도드라지게 트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사회를 압축적으로 보이는 형식이 됩니다. 가족 안에서 어쩌면 핑계리에서 드러나던 경제적 교환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오빠가 동생의 등록금을 대주려 과로를 하고 가장 노릇을 하려고 도박까지 하게 되고, 김유담은 그 가족 로맨스를 전형적으로 잘 그렸습니다. 어느 한 형식이 이 정도로 잘 다룬다는 것은 칭찬할 말이지만, 아까 말한 대로 신춘문예 작품들이 되게 그렇듯이 가족 로맨스에 한다는 게 조금 아쉽게는 사실이었습니다. 어쩌면 첫 소설집을 낼 때 여기가 스타트 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설가들은. 그래서 자의식이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공손운동장이라는 작품이 여기 있는데 마지막 장면이 그러하더라고요. 작가가 독자에게 건네는 갑옷처럼 느낍니다. 운동화 끈을 조이고 심호흡을 합니다. 가족이란 본래 확장된 나이거나 내 안에 들어온 세상입니다. 바로 어떤 건 출발할 때 운동화 끈을 조이고 심호흡을 하듯이 그렇게 되어옵니다. 탬버린에서 탬버린한 핀캐리에서 볼링핀이 그런 예일 되는데, 소설을 읽다 보면 서사를 정결시켜야 할 지점에서 그런 소재가 이정표처럼 떠오르고 어떤 강렬한 인상을 품으면서 있습니다. 삶의 생생함을 보여주는 어떤 패티시라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단편의 기율, 어쩌면 법처럼 충실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탬버린의 역할, 핀캐리에서 볼링핀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이 핑캐리에서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어쩌면 그 다른 가족들의 생애 무게까지 어깨에 짊어던 오빠 인호가 살아있을 당시 기이할 정도로 아까 몰두한 것이 볼링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인숙이 오빠 인호의 유품을 통해서 아마추어 볼링 선수이기도 했던 인호가 매일 밤 큰 판돈을 건 볼링 게임에 광적으로 몰두했으며 자신이 참여했던 모든 볼링 게임을 관여하며 상세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기록을 남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호의 수첩에 찾아는 쿠폰을 가지고 간 볼링, 그거에서는 20장의 그 쿠폰이 하루 종일 칠 수 있는 쿠폰이 나오는데, 인숙은 스트라이크를 칩니다. 인숙이 만들어낸 건기한 스트라이크는 핀캐리가 좋았던 덕분에 가는, 핀캐리가 뭡니까? 핀의 액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볼링 쳐보셔서 알지만 볼링은 잘 치는 것은, 잘 들어간 건 하나일 뿐이고 나머지는 되게 핀의 액션에 의해서 스트라이크가 가능하잖아요. 이 핀캐리가 좋았다는 것은 하나의 볼링핀이 쓰러지면서 주위에 놓인 다른 핀들에게도 연쇄 반응이 쉽게 일어났음을 말합니다. 인숙이 스트라이크를 치면서 발생한 그 핀과 핀끼리 부딪히면서 내는 경쾌함은 인호의 죽음 위에 이어진 우울한 가족의 연쇄 반응과 대조적으로 이루며 더욱 처연해집니다. 이 핀캐리에서 그려진 가족과는 이 소설집 전체를 관통합니다. 가족이란 같은 레인 위에 놓인 볼링 핀과도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을 처음 알았어요. 저도 볼링을 꽤 쳐봤는데, 볼링은 멀리서 보면 뭉쳐있는 것 같은데 처음 알았네요. 볼링과 핀과 핀 사이가 30.48, 30cm,
30.48cm만 거리에 두고 있더라고요. 꽤 넓은 거리죠. 그 떨어져 있음으로써 분명히 볼링은 개별적인 존재, 아까도 말했죠. 가족의 형상화를 한 건데 개별적인 존재라 완전히 독립될 수는 없죠. 단 하나라도 쓰러질 때는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운명, 그 운명으로부터 혼자 도망쳐 아예 다른 레인에 스스로를 세워보겠다던 인수의 당찬 시도는 거의 실패한 듯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볼링에 세워져 있지만 그 하나를 통해서 엑셀런트 스트라이크가 되듯이 가족도 마찬가지잖아요. 6남매, 가족이 6이 있으면 한 명이라도 문제가 되거나 그럼 나머지 다 영향을 받듯이 어쩌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운명들, 그 운명으로부터 혼자 도망쳐 다른 레인으로 살 수, 이 작가는, 인숙은 주인공의 화자를 통해서 나 다 기존 거 다 무시하고 옆 레인 가서 새로 세우고 새롭게 한번 우리 가족을 무겁게 생겼으니까 다시 한번 세워보고 다시 한번 스트라이크 쳐 우리 가족을 잘 알아보겠다 하지만 이거는 실패한 듯 보였습니다. 어쩌면 우울한 가족사에 관한 속시원한 전망들이 밝게 긍정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설의 마지막에서 볼링핀들이 쓸려나가고 새로운 프레임이 시작되는 레인 앞에 단단하게 서있는 인숙에게 결기가 느껴졌습니다. 이제 인숙은 오빠의 죽음이 자신에게 남긴 연쇄된 영향들을 부정하는 대신 그 영향 위에 놓으신 자신의 삶을 직면하게 됐습니다. 오빠의 죽음, 오빠가 낸 자신을 통해서, 재산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자신을 지긋지긋 구속해올 조건들과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설운동장이라는 작품도 나옵니다. 요 짧은 작품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대학 입학과 함께 고향을 떠났습니다. 어떤 여자아이가 여성 청년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온 얘기가 나옵니다. 공설운동장에서 화자 주인공은 하경이입니다. 서울에서 내내 멀미에 시달리는 기분으로 살다가 대학 2학년을 마치자마자 휴학을 신청해 밀양, 주인공이 작가가 살아가는 밀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르바이트로 옥탑방에 월세를 내고 등록금까지 마련해야 하는 생활이 굉장히 지쳤겠죠. 그러니까 좀 요즘 유행한 것처럼 좀 휴학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고향에 돌아왔다고 해서 하경이 만족스러운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능하면서도 가장으로 대접받기로 하는 아버지를 보는 일은 그거야말로 하경의 가장 큰 고역이었습니다. 하경은 입시학원에서 일을 시작하고 그곳에서 한때 자신을 가르치기로 했던 국어 강사 애를 만나게 되면서 위안을 얻습니다. 책 내용을 보면 좀 좋은 대학을 다녔던 것 같습니다. 휴학을 했는데 그래서 지방의 학원에서 강사로 됩니다. 이 애는 만성 위험에 시달리는 하경의 운동장, 아까 제목이 공설운동장이라고 했죠. 공설운동장 달리기를 제안합니다. 하경은 그와 운동장을 하면서 연애를 합니다. 그러나 여름이 끝날 무렵 하경은 대학으로 복학을 열심하고 그런 하경에게 애는 너는 결국 밀양에 다시 돌아올 거야 라는 말은 실상 저주에 가까운 말입니다. 서운함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이 남자는 30대였습니다. 학생은 이제 대학교 2학년 휴학해서 21살이었겠죠. 이들이 나눈 최고의 사랑은 키스였습니다. 기상은 아닌데 그러면서 남자친구 얘가 걔도 몸이 안 좋으니까 남자친구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옵니다. 할머니가 쭈그린 손으로 상추며 고추며 제가 주는데 마치 며느리처럼 대했을 때 이게 아닌데 나는 그냥 키스는 이 사람이 배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남자는 얼마나 30대의 남자는 좀 충격이었을 겁니까? 그렇게 떠난다고 했을 때 그 남자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결국 밀양에 돌아올 거야 말하면 이건 저주입니다. 꿈을 안고 서울로 갔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여성, 서울 상경, 어떤 출세 이런 것들을 갔는데 서운함이 가득 찬 질책이었죠. 그러나 저주에 가까운 이 말에 대한 하경은 여자는 담담하게 자신의 입장을 말할 뿐입니다. 다시 밀양을 떠나는 하경의 선택은 엘과의 만남이 없었던 것을 부정하기 위해 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경은 고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어머니와 함께 사는 엘의 품과는 영영 화해할 수 없는 고향을 떠나 소설을 쓰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을 뿐입니다. 하경이 자신의 욕망에 솔직하기 때문에 감행하는 이동을 읽어낸다면 어쩌면 이 공설운동장에서 느끼는 자신이 원하는 것 중인 여성 인물이 계속하여 이동하는 서사로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소설 마지막에서 하경은 엘의 부재에 왠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내 건강을 건강을 위해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장을 계속 돌았고 그나마 지금의 운동장인 구 운동장을 돌면서 굉장히 건강을 회복시켜줬고 또 사랑을 나눴고 그랬지만 어떤 눈물 흘리면서 아까 제가 그래서 마지막에
김유다님이 그때 그때 끈을 조이며 심호흡을 한 뒤 주먹을 불끈 쥐고 힘껏 달리는 그녀에게 보장되어 있는 미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소설 마지막의 사경은 밀양에 내려오는 당시 하경과 조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 하경이 서울 생활에서 고됨을 스스로 넘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 쪽을 선택하는 것 때문일 것 같기도 합니다. 고향 말씨를 지운다고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은 하경은 서울 생활은 이전과 조금과 다름이 없어 보일 것 같습니다. 핑케리와 공설운동장에서 여자아이들이 고향을 벗어나도록 추동한 기저에는 스스로 무능을 견디지 못해 가족을 괴롭히는 아버지로부터 동피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두고 많은 또 두고두고의 후회라는 책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어쩌면 여기에서 아버지는 무능함의 대명사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서울에서 인서울에서 내 삶을 바뀌어보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쩌면은 여러 가지 변화가 단숨에 일어날 일은 없습니다. 지긋지긋한 고향의 가족들로 떠나와 아무런 경제 지원에 서울에 도착한 그녀들이 맞닥뜨린 일상은 이를테면 어쩌면 힘겨운 생활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 가져도 되는이라는 작품에 보면 인이라는 여자애가 나오는데 롯데월드에 가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가 대학 동기들한테 심한 놀림을 당합니다. 단지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5, 6만 원짜리 귀걸이 샀다는 대학 동기 조명아라는 여자의 말에 상처를 받습니다. 어쩌면은 그 조명아는 나중에 여기에 이제 굉장히 부잣집 거기에 보면은 대치동 가고 서울의 유명한 타워팰리스 딸로 나오는데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기분이 안 좋고 자기는 5, 6만이면 한 달 생활비인데 기분이 안 좋다고 롯데백화점 가서 귀걸이를 사는 그걸 보면서 과연 서울에 진입한 그런 시골의 그 사람으로서 타인의 시각을 볼 수 있었지만 어쩌면은 자기 자신이 조명아를 미워하고 그랬던 것은 어쩌면 자기 자신이 어쩌면 자기 능력 지독하게 나쁜 것들만 226% 그게 나옵니다. 지독하게 나쁜 것만 물려받았다는 자의식이 어쩌면은 이 주인공 인이로 하여금 어쩌면 여유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초조하게 만드는 이런 숨가품을 가장 지켜보는 남편 승규는 인이를 감싸 안기는커녕 냉정하게 평가를 합니다. 승규 남편에 따르면 인이는 조명아와 달리 대중적 취향을 자신의 취향으로 받아들일 취향이랄 게 없는 사람이자 남들의 평가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가치를 결정짓는 즉히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자기 부인을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과연 인이는 그런 사람이기만 한 것인가? 인이와 그 잘나가는 부잣집과 조명아 사이의 끊임없는 저울은 사실 승규의 내면에 깃든 죄책감에서 기원하기도 합니다. 사실 대학 시절에 승규는 술에 취해서 조명아와 하룻밤을 지내서 허둥지둥 부잣집 딸하고 시골 촌놈하고 하룻밤을 잤는데 일어나서 이것을 어떻게 부담 갖지 마 그랬더니 여자애는 미친놈이라고 합니다. 일관합니다. 무슨 이게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때의 어떤 충격은 그런 어떤 그 삶에 대한 서울의 사람들의 이중성에 대한 것을 굉장히 어쩌면 그 남의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여자들한테 느끼는 것이 여기서 많이 좀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한다고 하니 둘이 이제 먼저 과커플이 결혼했는데 아까 조명아 결혼한다고 했는데 조명아 결혼하니까 가서 딸 5살짜리 딸이 있는데 딸이 계속 거기서 어수선합니다. 12만 원짜리 밥을 먹는데 없기도 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불상사들이 굉장히 본인의 마음을 나는 조명아는 더 이상 그런 류의 사람과는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둘이 맞벌이를 하는데 딸에게 180만 원짜리 영어 과외를 시킵니다. 그래서 남편은 계속 그걸 반대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 삶이 바뀌어지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얘가 서울이었던 할 수 없는 얘 삶이 중요한 겁니다. 그 자신이 초라하게 보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영어로 된 학원을 보내려고 5살짜리한테 그런 어떤 인위 생각을 통해서 시골 출신이 갖는 어떤 자격지심 내지는 어떤 그런 사회의 모순성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많이 여기서 좀 나타나게 됩니다. 어쩌면은 참 그 초라해진 어떤 그러면서 승규와 같은 남편의 화자를 통해 인이의 삶을 재단하는 일은
다도 부당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탬버린 얘기를 좀 하면서 탬버린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그 어떤 여성들의 관계를 좀 다르게 좀 표현을 하는데 탬버린의 화자 은수는 입사 4개월째 신입사원으로 외근을 갔다가 우연히 고등학교 2학년 때 반장을 만난 송해, 아까 말한 탬버린은 송해 소식을 듣습니다. 송은 전학간 학교에서 만든 유일한 친구. 그러니까 이 누굽니까? 은수도 서울에서 이제 생활을 했는데 엄마가 서울에 그 레스토랑 운영하면서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이제 이혼을 했는데 남자친구가 생기니까 같이 살려고 딸을 핑계대고 딸이 공부를 안 되니까 너 지방으로 가면 자기는 그 남자하고 즐기기 위해서 딸을 지방으로 가면 내신이 오를 것이다. 일거양득 나는 이 남자친구랑 재밌게 보내고 딸은 시골로 보내면 내신이 올라올 거라는 착각으로 전학을 시킵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유일하게 만난 친구가 바로 탬버린 아까 흔들던 친구 송이라는 친구입니다. 단 한 번도 야간 자율학습을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이 송과 저희 둘이. 그러니까 반장은 맨날 울면서 둘이 한테 자율학습 하루만 해라, 한 달에 한두 번. 학교가 그래서 무서운 게 뭐냐면 전부 다 참석을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루만이라도 하면 그 다음날 밥을 15분 빨리 먹게 해줍니다. 단지 그 하나 때문에 이 둘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공부는 전체 1등입니다, 반장이. 그런데 이 반장이 하고자 하는 걸 보면 15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15분 동안 단어를 몇 개를 외울 수 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송은 전체 수석이었지만 서울대 영어교육과를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거기에서 이제 고등학교 임용고시를 3번이나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은수는 비웃습니다. 그런 내용이 쭉 나오는데 아무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송은 가정이 어려워서 졸업하니까 이제 그 서울로 가게 됩니다. 그 송이라는 친구는 탬버린을 꺼내 흔들다가 무조건 학교를 나오면 5시 40분부터 6시 반까지 노래방에서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 3년 동안 그렇게 했으니 송은 혼자라도 얼마나 탬버린을 잘 배우겠어요. 그 탬버린을 그 옆에 친구 은수는 지방에 내려가서 탬버린만 배워서 올라옵니다. 아까 말했죠. 직장 생활하면서 결국은 탬버린 흔들면 스타가 됩니다. 네, 그런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근데 이 탬버린을 흔들다가 친구는 7시부터 11시 고깃집 불판을 닦습니다. 엄마의 뜻에 따라서 결정되는 자기 인생을 행로를 신등하고 무기력하게 쫓다가 송과 함께 탬버린을 흔들는 은수 그리고 야간 자율학습에 참여하는 두 사람에게 화를 내다가 눈물을 터뜨리던 반장 아까 얘기했죠. 이렇듯 자기의 각자의 삶을 견디던 18살 여자아이들은 10년이 지난 시간이 지나와 어떤 청년으로 달하고 있을까. 이제 송은 터키 아이스크림 가게에 스푼을 휘두르며 춤을 춥니다. 탬버린을 흔들듯이 10년 후지만 터키 아이스크림이라는 게 있다가 거기서 계속 그 숟가락을 흔들며 춤을 추고 하고 있고 3년째 임용고시를 준비해 온 반장은 오랜만에 만난 은수에게 폭언을 쏟아내며 제 불의 울음을 터뜨립니다. 은수는 회식자 방문한 노래방에서 아까 말한 대로 대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목소리를 쥐었자 8번이나 노래를 다시 부르게 됩니다. 고등학교 시절 은수와 송이 땡땡이 치고 노래방 가서 몸을 흔들며 제끼던 노래방은 이제 대리, 팀장, 상무, 대표로 이어지는 위계 구조 속에서 가장 말단에 위치한 신입사원 은수에게 수치심과 굴욕감을 훈육하는 공간으로 살갑고 합니다. 거기에서 한 번만 누르고 나왔더니 노래가 너무 분위기 살리니까 대표 눈치 보고 이번에는 대리가 한 번만 더 불러줘. 다음에는 팀장이 와서 한 번만 살려줘. 상무가 와서 이 조직사회의 그런 내용이 계속 이렇게 어쩌면 그 공간이 수치심과 굴욕감과 훈육하는 공간으로 살갑고 됩니다. 어쩌면 을 중에 을이죠. 신입사원이니까. 회식 내내 어쩌면 을됨을 수행하느라 너덜해지는 은수는 회식을 마치고 돌아온 길에서 반장과 송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친구가 필요하다. 말하는 은수는 아마 그것은 자신을 신입사원 정은수만이 아닌 존재로 봐줄 이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참 녹록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오늘 흔들릴 때마다 그 흔들림에 대한 감각은 살아있음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불쾌한 증거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은수와 반장, 송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모두가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조금은 다른 종류의 증거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서로가 서로의 삶의 증언자로서 역할을 해준 친구라는 존재처럼 말입니다. 20대 중반에 각자 다르게 징글맞은 삶을 통과시키고 있을 세 사람이 가까스로 연결된다면 어쩌면 이들은 버거운 삶이 마모시키는 감정들을 지켜내고 함께 탬버리를 흔들면서 반짝이는 순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서울로 향한 어떤 그런 참 어려운 시골에 넉넉하지 못한 가정 출신이라는 여성, 어떤 그런 조건들이 쉼 없이 어떤 우리의 모든 존재를 그리고 그 선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김유담 소설은 간절하게 앓던 여자아이는 간절하게 앓던 여성 청년으로 자라납니다. 누군가 촌스럽고 딱해 보일 정도로 절박하게 생을 통과하는 그와 그녀들, 때로는 자신의 열망이 불러온 결과에 실망하면서도 자신을 선택하는 감정들과 어떤 자신의 선택에 잇따르는 감정들을 나오며 이들은 이전과 새로운 조금씩 다른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욕망에 솔직하죠. 30대, 20대 자신의 선택을 책임지면서 우리보다 훨씬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스스로 더 멀리 나아가 씩씩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대단한 일인지 점점 깨달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쉼없이 다시 핀캐리를 잡게 되고 읽으면 읽을수록 다시 새로운 어떤 내용들이 저한테 와닿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마음들이 함께해서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어쩌면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탬버리는 어떤 개성의 자신을 빗대기도 하죠. 아까 말한 회식 자리에서 생생하게 그려낸 서술자의 시선, 김유담이 그렇습니다. 그 자리의 분위기에 앞서지 않고 떳떳하게 맞서고 있다는 어떤 인상도 전합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강당하게 맞서고 거부도 하지만 그러고 나서 다 수용을 하지만 나와서는 힘들었지만 하지만 떳떳하게 저런다고 인상을 이렇게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인공이 자기 안의 에너지를 마주하게 된다는 점, 그 힘과 교접할 여지가 생긴다는 점에서 이 소설이 굉장히 저는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서울 지역 어떤 부와 가난, 실패한 가장, 조숙한 딸, 남자 여자라는 구도가 여러 번 겹치면서 어쩌면 2020년대 한국의 젊은 여성의 삶을 스케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 조남주하고 저는 다른 결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주는 이미 이루어진 삶에 대한 어떤 여성으로서 어떤 그런 육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천착을 했다면 이 여성은 당당히 계속 어떤 그 구조에 대해서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러면서 시골에 제가 마음이 와닿는 건 저도 시골 출신이어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편했습니다. 어쩌면 그런 마음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 탬버린의 아까 말한 송이나 가져도 되는 인이와 조명아처럼 수평적 친구 관계를 그릴 때 이 인물들이 더 생생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작품에 실린 얘기는 안 했는데 영국식 사탄이 있는 집, 이건 좀 약간 좀 일본식 공품을 갖다 오긴 하지만 어쩌면 그런 디테일에 독자의 공감을 얻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그 김승석 교수 얘기했지만 어쩌면 김유담도 우리가 꼭 앞으로 읽어야 될 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작가의 말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작가가 했던 작가의 말을 끝으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등단 이후 4년간 발표한 소설을 추려모았다. 한편 한편 힘들게 썼던 기억들이 세상 떠오른다. 그래도 쓰지 않고 사는 것보다 읽고 쓰고 쓰는 삶이 한결 견딜만하다는 것을 늦은 밤 홀로 원고를 대면하고 있는 시간에 나를 나답게 해준다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알겠다. 부침이 심했던 20대 시절, 삶이 너무 버거워 소설까지 지고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나 시절이 있었다. 예나 지금이나 나는 엄살이 심하고 생활과 소설을 함께 감당하는 길은 요원해 보였다. 그러고도 정작 힘들 때 소설을 찾으며 위로를 구했다. 살아가는 일이 참혹하고 두렵다고 느낄 때 괜찮다고, 인생은 원래 그런 거라고, 조금 더 힘을 내서 살아보자고 문학이 내게 말해줬다. 소설을 먼 곳에 내려놓고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뒤따라거리면서 내 앙상한 내 등을 쓸어주고 있었다. 삶의 무게에 비하면 소설의 질량은 너무도 가벼워서 그것을 내려놓는다고 삶이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야 다시 소설에 손을 내밀 수 있었다. 소설 쓰기가 하찮은 게 아니라 그만큼 삶이 무섭다는 소리다.
비극과 불행은 항상 우리 가까이에 있고 나의 염살은 내가 봐도 참 고약하다. 사는 일도 쓰는 일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면 그래도 내가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려 한다.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고 그 작업의 결과를 유능하고 사려 깊은 편집자의 도움을 받아 책으로 내 세상에 놓을 수 있는 사람의 비율, 그리고 내가 바로 그 확률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이 모든 행운에 그저 정신이 아득하다. 좋아하는 사람과 오래 연애했고 그와 결혼했고 함께 아이를 낳았다. 그 또한 회박한 행운이다. 타인과 가정을 이루어 사는 일은 만만치 않지만 서로를 지켜나가고 있는 한계를 소중히 여기려 한다. 이 책을 내기까지 무수한 번민의 난을 함께해준 남편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을 전한다. 이 소설집에 지면 8편의 소설은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마음으로 써내려간 이야기다. 그 중에서도 소설을 쓰면서 내가 가장 간절하게 대화를 정하고 싶었던 사람은 안타깝게도 이 글을 읽을 수가 없다. 돌아보면 나는 그의 불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나의 불운을 글쓰기를 통해 극복하려고 오래 애썼던 것 같다. 하지만 그는 그 어떤 회복이나 화해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나버렸다. 내가 작가가 되었을 때 가장 기뻐했던 사람, 이제는 고인이 된 내 아버지에게 이 책을 바친다. 저는 역대 최고의 가슴 뭉클한 작가의 말을 들었습니다. 요것은 어쩌면 그 어떤 산문보다도 아름답게 다가왔습니다. 38살짜리 신예 작가가 쓴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울컥했는데 어쩌면 이런 작가의 말을 통해서 오롯이 이 작가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을까 하는 것은 정확히 아십니다. 어쩌면 이 작가의 말이 어쩌면 우리가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기에서 실린 8편은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롭게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말했죠. 해설을 자꾸 이제 자기네들 말에 그들만의 미국처럼 어려운 소설 이론을 통해서 평론을 했는데 역시 전기화라는 평론 젊은 여자 제가 썼는데 굉장히 깔끔한 그냥 독후감을 썼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내용들이 거의 전기화가 했던 전기화와 말과 일맥상통할 정도로 많이 와닿았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책을 읽어도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책 읽고 나서 왜 나는 또 이런 생각 안 했지라는 좌절 없으니 꼭 읽기 바랍니다. 언젠가 유군의 상처적 체질을 다 끼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야한 얘기 많이 들어서 틀림없이 그때는 읽었을 텐데 이 책은 아름다운 어떤 내용이니, 그리고 시골 출신이고 또 남자건 여자건 공감할 수 있었고 특히 여성들의 어떤 것을 심리를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었던 담백한 글이었습니다. 2주간에 걸쳐서 케어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모릅니다. 다음 주에 또 3탄 할지. 권여선에 레몬을 안 했기 때문에 또 다른 거랑 붙여서 할 수 있는데 사멘션이든지 불공짓은 여전합니까? 손택수 씨라든지 여기에 나왔던 이런 책들이 어쩌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문학적인 케어 어떤 미리 예견된 책들이 아닌가 해서 한번 더 넘어갔습니다. 다음 주에는 지금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제 도서관 팀하고 상의를 해서 홍보도 하는데 김홍정 소설가가 오십니다. 내 책을 읽은 사람 꽤 있는데 보답을 하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조금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고 굉장히 본인의 책을 재밌게 얘기를 할 겁니다. 딱딱하지 않으니까 오시고, 또 본인이 지금까지 책 가져가셨던 분들 많이 있는, 사가셨던 분 많이 있는데 오셔서 꼭 저자 사인도 받으시고 사인도 하시고, 끝나고 그 전주에 김학태 우리 아주 유명한 저기랑 또 작가 몇 명 오셔서 같이 날을 셀 겁니다. 그러니까 끝나시고 혹시 기회 되시면 같이 또 차도 마시고 맥주도 한잔 하실 수 있는 시간, 그분들이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인간들이 강의를 듣는가라고 기대를 하는데 쪽팔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몇 분 오셔서 강의 좀 들으시고 또 우리 돈문의 대명사 과장님 오셨으니까
아니, 동원 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그 좋은 일이니까 한번 다음 주에는 좀 강압적으로 저도 많은 분들도 하니 여러분들도 꼭 참석하시고 끝나고 좀 기회 되시면 사회복지과 그냥 회식 여기서 하시죠. 팀장님들. 뭐라 했을까? 그래서 술은 얘기 많이 들어있으니까 아니 재밌을 겁니다. 재밌는 분들이고 지난번에 제가 우리 저희 책봉 단체 속에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그 강촌 사람들 몇 분 들어오시니 콘서트도 드리는데 오시거든요. 기타도 50만 원짜리 샀고 마이크도 새로 샀다고 재즈 엄청 자랑을 해서 그 사람 한 50곡 이상을 할 건데 시간 되신 분들은 술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할 건데 7080의 모든 음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십시오. 오셔서 같이 좀 우리 책 읽는 풍경 회원들은 특별히 제가 말씀을 오시는 거 좋으니까 7시 반에서 8시 정도 오셔서 좀 쓰레빠 차림으로 편하게 오셔서 제가 통보를 했으니까 우리 가족들이 한 10명 정도 올 거라고 했더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족들 다 같이 오시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옵니다. 그래서 그날 마이크 실험도 하고 또 노래도 많이 하니까 또 앵콜 많이 하면 원하는 거 다 하니까 어떤 정서적으로 굉장히 63년생들이기 때문에 좀 많이 와서 7080 강촌 사람들 아마 예전에 CD도 드렸던 분 있는 것 같은데 금요일 날입니다. 금요일 날 제가 단체톡에 여기 없는 분들을 따로 이렇게 한 7시 반, 8시 정도 오셔서 이렇게 하다가 같이 이제 또 이제 식사하고 나서 중간에 이제 마시다가 피곤하면 가셔도 되니까 오셔서 같이 좀 자연스럽게 어쩌면 책 읽는 풍경을 이끌어가는 주축 중에 하나 책 읽는 풍경 우리 작가들이 있고 공연팀이 있어요. 그분이 한 분이니까 같이 좀 오셔서 즐겁게 좀 하시고 책품은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또 뭐 고창 국민원장 만드는 2차 회의를 또 여기서 금요일날 목요일날 하는데 그렇게 하고 그리고 금토일 월까지 계속 좀 하니까 좀 중간에 금요일날 시간 되시면 오셔서 술 드시기 싫으면 음악도 들으시고 아무튼 생으로 좋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15일도 잊지 않으시고 감사합니다.